전체 주제는 자이드카이스트, 소위 말해 시대 정신이 최근에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이머징 테크놀로지, 최근에 무슨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AI 이런 이야기들 많은데요.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요 세 가지입니다. 미래의 세상의 키워드는 네오사피엔스, 노마드, 위즈덤, 요 또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 전체를 종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인류가 이게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리스판스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서 제가 제시하는 게 이 네오제네시스 신창세기를 만들자, 이런 스토리인데요. 스토리 자체가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스토리입니다. 한번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미래맹이라는 주제가 얼핏 보면 일본 말 비슷한데, 사실은 미국의 케빈 켈리 와이어드지 편집장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저 연전에 낸 책 중에 Inevitable, 이 책 참 좋은 책인데요. 한번 시간 나시면 필독을 제가 보내드리는데, Inevitable이라는 책에서 이 미래맹, Future Blindn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케빈 켈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미래 세상이 어떤 것일까? 유토피아다. 아니다. 디스토피아다. 이 두 가지는 저희들이 흔히 듣는 이야기인데요. 케빈 켈리가 프로토피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토피아의 프로는 프로세스, 프로그레스의 프로입니다. 프로세스라는 게 나아간다, 여행을 한다. 그다음에 프로그레스라는 게 앞으로 나아간다,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프로토피아에서 케빈 켈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예견하지 마라. 미래가 천당이 온다, 지옥이 온다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뀐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의 다니엘 힐버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사람의 뇌는 일종의 예견하는 기계로서 이 기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메이킹 퓨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버트 하는 이야기가, 인간이 쓰는 용어 중에서 가장 자기가 참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하자, 그 나중에 하자 하는데, 이 나중에란 말은 어떤 동물도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인간만 나중에, later. 그래서 원숭이 중에서 유일하게 미래를 바라보는 원숭이가 인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저희들 원숭이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로 나가야 저희들이 인간이 되는 거죠. 이제 미래 이야기를 서서히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대정신입니다. 이 시대정신이라는 게 이 언제부터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느냐 하면, 2009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생기면서 전 세계에서 키워드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이 프로테스트입니다. 저항하라, 투쟁하라. 타임즈가 헤드카버로 뽑은 게 이런 거고요. 포린 폴리시가 뽑은 것도 마찬가지로 프로테스트입니다. 제가 관련된 사진을 몇 개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전 세계가 지금 프로테스트, 시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왜 이런 전 세계가 시위 프로테스트에 지금 물들어 있느냐. 제가 10년 전에 이제 조선일을 보고서 자본주의 4.0 작업을 하면서, 자본주의 1.0이라는 게 고전자본주의, 2.0이라는 게 복지국가, 3.0 신자유주의 때문에 이런 프로테스트가 일어난다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거 한 지금부터 20, 30년 동안에 했던 자본주의의 모델 중에 하나가 신자유주의인데요. 저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모델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열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카지노, 캐피탈리즘, 돈이 최고다. 두 번째가 샬롯 캐피탈리즘, 그리드, 탐욕, 피도 눈물도 없다. 그다음 피스톨 자본주의, 하드 자본주의, 강자가 독식을 한다. 이 세 가지가 신자유주의의 시대정신이다. 카지노 캐피탈리즘,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 라는 공식이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자체가 전체가 다 카지노로 지금 물들어 있고, 이 샬롯 자본주의라는 거는 이 베니스 상에서 나오는 샬록이 이제 안토니오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1파운드를 돌려내겠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
피스톨 자본주의가 강자 독식, 하드 파워로 가지고 세계를 지배를 하고 위너가 텍스 오를 하는 이런 소사이어티다. 이런 거죠. 이게 대한 반발로 프로테스트가 일어난다. 이 세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시대 정신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카지노 대신에 행복 자본주의, 샤일록 대신에 박애 자본주의, 피스톨 대신에 스마트 자본주의로 가자라고 제가 한 10년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먼저 행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 자본주의의 큰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분이 리차드 이스틀린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뭘 이야기를 했냐면, 소득이 2만 불 이상 넘어가다 보면은 국민 소득이 아무리 증가를 해도 행복 지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거 자체가 뭐 지금까지도 논쟁이 있습니다만 큰 대세는 2만 불 이상 가면 막 그렇게 크게 돈하고 행복하고 그래 큰 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지난 3월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발표를, 한정 교수가 작업을 해서 발표를 한 건데, 똑같은 증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민소득은 한 30% 성장을 했는데 행복지수는 10% 정도밖에 성장을 안 하더라. 그래서 돈 많이 버든가하고 행복은 어느 정도 묻고 살만하면 큰 관계는 없더라. 그리고 올해 초에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에서 랭킹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소득 규모로 뭐 10등 내외인데 실제 보면 행복지수는 56등밖에 안 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이 개념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97년도 외환위기하고 2008년도 경제위기를 당하면서 이 자본주의 종주국, 프랑스 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Gross National Happiness, GDP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총생산하는 해피니스의 총량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해피니스 매니페스토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 차원에서 긍정심리학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면 언젠가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불행하면 성공 못한다. 일단 행복해야지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좀 바뀌는 거죠. 첫 번째가 행복 자본주의고요. 두 번째가 박애입니다. 박애, feel, 사랑한다. 엔트로피, 인간을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원은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한테 지식하고 불을 준 데서 기원을 하는데, 글자가 다 깨졌네요. 이 근래 들어와서 이게 투영된 게 프랑스 혁명 정신입니다. 자유평등 박애죠. 이 국시로 되어 있는데 프랑스예요. 이 자유에서 경쟁이 나왔고 시장이 나왔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가 나왔고, 평등에서 분배가 나왔고 진보가 나왔고, 박애는 보수, 진보와 상관이 없습니다. 배려와 나눔이죠. 그래서 매트 비샵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처음으로 이제 이 용어를 썼습니다. 박애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썼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본주의로 캐피탈리즘, 사람이 중요하면 휴먼 캐피탈리즘, 지식이 중요하면 날리지 캐피탈리즘, 박애 자본주의는 필란트로피 캐피탈리즘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필란트로 캐피탈리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어요. 사전에는 지금 필란트로 캐피탈리즘, 박애 자본주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피스톨로 넘어가겠습니다. 피스톨이 소위 말하는 하드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세계를, 나라를 지배한다, 이런 건데요. 옛날에 스탈린이 이제 교황을 비꼬아가지고, 교황 밑에는 이 군대가 몇 개 사단이나 있느냐, 한 개 사단도 없으면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느냐 라고 이제 비웃어 딱 하는 건데, 이제 이 국가는 멸망을 했고 아직 교황청은 뭐 아직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버드 조셉 나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 파워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소프트 파워다. 예를 들어서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거 가지고 세계를 지배를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문화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들었으면 대개 보면 이 군사 경제력을 쓰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들었으면 문화력을 씁니다. 그래서 하드와 소프트를 합한 게 스마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나이 교수가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스마트폰은 하드와 소프트가 결합입니다. 하드 껍데기와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우리 신자유주의 모델에서는 카지노, 샤일록, 피스톨, 돈 많이 채우고 피도 눈물도 없고 강자가 독식을 한다, 이런 데서 행복, 박애, 스마트로 시대 정신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제가 쉽게 써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우리말로 즐겁게 살자. 그 다음에 박이라는 게 덕으로 살자. 그 다음에 스마트라는 게 멋지게 살자. 그래서 뭐 우리 용어로 만들어 보면 지금 시대 정신은 대한민국 국민들 머릿속에 또는 세계 시민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욕구, 욕망은 내가 즐겁고 남들과 더불어서 멋지게 살고 싶다. 이게 아마 시대 정신이 아닌가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시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최근에 이제 핫 이슈가 역시 기술 문제입니다. 이머징 테크놀로지인데요. 기술이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또 이렇게 융합이 되고 또 지식도 나오고 요새는 뭐 일치월장이 아니라 분지시장이고 초치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초치기로 기술이 바뀔 정도로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제일 끝에 서는 사람이 이제 커즈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싱귤레리티라는 책을 써서 현재 구글에서 AI를 총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요거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 특이점이 온다 라는 책이죠. 특이점이라는 게 언제냐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앞서는 점이 싱귤레리티 특이점인데 2045년에 특이점이 온다. 그래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데가 2045년이고 이게 싱귤레리티다 라고 가장 급진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이 커즈와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언론 신문만 열면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그림들 나오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혁명이라고 쓸 때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이 혁명이 아닌 것 같고 왜 혁명이 아니냐면 이 클라우즈 슈왑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보스 포럼의 회장인데요. 이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의 말을 제가 볼 때는 장사하려고 만들어낸 말이다. 그 증거는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들께서 위키피디아 쳐서 딱 들어가 보시면은 쭉 뭐라고 설명이 되는데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거 광고 문구다. 쓰지 마라. 애드버타이즈먼트다. 이거는 뭐 글로벌리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죠.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모든 기술들은요, 이 가트너가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이머징 테크놀로지, 현재 뜨고 있는 기술에 다 포함이 됩니다. 굳이 혁명이라는 이야기 쓸 필요 없어요. 요새 기술 중에서 가장 히트치는 기술이 뭐냐?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훨씬 상식적인 이야기다. 또는 독일 애들이 쓰는 인더스트리 4.0, 독일 애들은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버드의 그 크리스텐슨 교수가 쓰는 기술 파괴적인 기술, disruptive technology, 이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이 맥킨지가 현재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12가지의 disruptive technology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최근에 갑자기 뜨고 부상하고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AI로 넘어가겠습니다. 레리 페이지가 구글은 2002년부터 우리는 사실을 AI를 하고 있었다. 폴루가 이 체스 챔피언을 박살을 내고 얼마 전에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이를 이제 박살을 내면서부터 야 이거 AI라는 게 참 큰일 났다. 바둑도 이 인간을 이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쇼크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알파고에 대한 내용이 네이처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참 재미난 내용인데요. 결국은 이겁니다. 알파고라는 거는 슈퍼컴 1202대하고 이세돌이 인간머리 하나하고 싸움한 거다. 이게 그 논문의 결론입니다. 지금 만일 말이죠. 알파고하고 이세돌이하고 붙어가지고 바둑을 하는데 19 곱하기 19가 아니고 줄을 하나씩 더 꺼가지고 20 곱하기 20으로 알파고하고 붙으면 이세돌이가 백진백승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알파고라는 거는 엄청난 빅데이터가 있고 빅데이터를 딥러닝은 기계학습을 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패턴을 찾아가지고 그중 확률이 가장 높은 걸 내는 게 알파고거든요. 근데 20 곱하기 20의 바둑의 옛날 히스토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백진백승입니다. 그럼 과연 알파고가 인간의 뇌를 이긴다? 택도 없는 소리죠. 체스 챔피언이 딥블루한테 졌는데요. 그 이후에 뭐 기사는 잘 안 나옵니다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요새는 체스가 프리스타일입니다. 프리스타일이라는 거는 인간끼리 편을 먹을 수도 있고 기계끼리 편을 먹을 수도 있고 인간하고 기계하고 편을 먹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기계 합한 걸 소위 반신반동물인데요. 켄타우로스라고 하는 건데 AI끼리 하든 사람끼리 하든 못 이깁니다. 인간이
AI를 가지고 하는 경우 성률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는. 현재 세계 챔피언이 윌리엄스라는 친구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AI하고 같이 최근에 이제 세계 제패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죠. 자, 똑같은 이야기로 지금 아직 안 붙었지만 이세돌이한테 컴퓨터 한 대만 주면 알파고하고 붙으면 백전백승입니다. 인간의 뇌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알파고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새 AI 인공지능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weak, 약한, 하나가 strong, 강한. weak라는 거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도와준다, 스포팅을 한다. 이런 게 이제 weak AI죠. 그러니까 뭐 가사 도우미 로봇이라든지 통역 로봇이라든지 뭐 사람의 뭐 수족을 대신하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을 도와주는 거니까 이거는 weak AI입니다. 이 위크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구글이라든지 트위디라든지 IBM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애플 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죠. 그 반대쪽이 AI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스트롱, 강한 AI입니다. 강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커즈와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잘 아시는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믿고 있죠.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저희 세대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최근에 언론이나 신문 같은 거 보면 뭐 기술이 세계를 지배를 하고 기술 때문에 인간 생각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실제 기술을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활용하는 것도 인간이고 그걸 통제하는 것도 인간이고 모든 것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중심이지 기술이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간 측면에서 미래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미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휴머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는 첫째는 네오사피엔스, 두 번째는 노마드, 세 번째는 위즈덤 세 가지인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오사피엔스 이것도 제가 만드는 말인데 사진은 없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앞으로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면 뭐 연수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다 이런데 이건 이미 넘었습니다. 연초에 란셋이라고 우리 의사니까 란셋이라는 논문이 세계 최고의 과학 잡지인데요. 어떤 논문이 났냐면 전 세계 35개 선진국의 대상으로 수명에 대해서 연구를 한 이 논문이 연초에 세계 최고의 과학 잡지에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여자들이 2030년에 90세 평균 수명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라가는 속도를 보시면요. 다른 모든 나라들이 요 그래프인데요. 우리는 요래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명 늘어나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저희 나라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전 세계 보도가 되면서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래 살려고 그러면 한국으로 가라. 뉴욕 포스트 카버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가 나올 정도로 한국의 수명이 급속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균 수명 할 때는요, 그 안에 유아사망률이라든지 사고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몇 살까지 살래? 라는 거에 가장 정확한 대응 지표는 최빈 사망 연령, 빈도한테 빈자죠. 그러니까 올해 1000명, 10,000명이 죽었는데, 나이별로 쭉 해보면 몇 살이 가장 많이 죽었느냐? 85세가 가장 많이 죽었다. 그럼 그게 최빈 사망 연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몇 살까지 살래? 사느냐? 할 때는 최빈 사망 연령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통계에서는 최빈 사망 연령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의로 한번 몇 가지 통계를 가지고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통계청에서 매년 우리나라 사망자를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20년치 자료를 보니까 20년 전에는 78세가 최빈 사망 연령이에요. 근데 2015년에 보면 85세.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 늘어난 겁니까? 7년이 늘어난 거죠. 20년 만에 우리 수명이 7년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여자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83세가 최빈이었어요.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이가 81년에 3,954명이 죽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2년 전에 보니까 89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20년 동안에 7세가 늘어났으니까 10년 동안에 3.5년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년 더 살면 평균 수명이 4개월 내지 5개월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차저차 중간과정은 생략을 드리고 채비 사망 연령을 추정을 해보니까 현재 80세는 92세까지 삽니다. 현재 나이로 80세는요. 요거는 2015년 기준입니다. 그 다음 60세는 104살까지 살고요. 40세는 116까지 살고 20세는 127세까지 삽니다. 조금 숫자가 높죠. 그래서 가장 여러 가지 숫자를 나와서 가장 낮게 나오는 숫자가 뭘까 해서 보니까 통계청에서 나오는 기대 연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80은 10년을 더 삽니다. 60은 35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40은 67년을 더 살아야 되고요. 20은 101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남여자 공통이고요. 제가 남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남자만 있으니까요. 80세는 아무리 미니멈 모든 통계를 놓고 다 미니멈 잡아도 앞으로 7년 더 살아야 됩니다. 60세는 30년, 40세는 65년, 20세는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이건 미니멈 숫자입니다. 근데 이 숫자에 120이라는 게 이상하다. 안 그렇습니다. 이 네이처 너무나 유명한 과학 잡지죠. 네이처에서는 115살까지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올해는 125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타임에서 142세 이거는 좀 뻥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말씀을 드린 거는 BTIT, 테크놀로지 기술이 개발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단순하게 프리딕션을 한 겁니다. 지금 인간 장기 바꾸고 간 바꾸고 심장 바꾸고 이런 기술이 늘어나면 플러스 알파는 얼마 갈지 제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젠가 그저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가 구걸이 150살까지 사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될까? 꼭 카바 스토리 났지 않습니까? 실제 구걸이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캘리포니아 라이프 컴퍼니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타겟이 인간 수명 150살입니다. 이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메노포즈. 폐경이라는 건데요. 포유류 중에서 폐경하는 동물이 사람은 당연히 폐경을 하죠, 여자들이. 우리나라 같은 보통 46세에서 56세까지가 평균 51세 폐경을 합니다. 메노포즈를 하는데, 메노포즈를 하는 포유류가 뭐가 있을까요? 모든 동물이 폐경하는 거 아닙니다.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하고 들새고래. 얼마 전에 킬러 웨일이라고 범고래라는 게 이것도 폐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메노포즈라는 게 인간이 가진 종족 번식의 임무를 다 끝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럼 우리가 메노포즈 이후의 삶을 뭐라고 부릅니까? 고령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이 50, 60 넘어서 나 고령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고령화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어떤 생각들이 깔리느냐 하면, 살만큼 살았고, 이걸로 산다. 그 다음 젊을 때 고생했으니 젊은 것들이 우리를 돌봐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개념이 고령화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까 제가 수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리프로덕션, 종족 번식을 하는 게 50년이고, 옛날에는 남은 게 10년, 20년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남은 게 60년, 70년입니다. 과연 60년, 70년 남은 이거를 고령화? 이런 말 가지고 커버가 안 됩니다. 50년 사람보다 남은 게 더 많은데요. 그러니까 리프로덕티브 임무를 끝낸 새로운 인류가 탄생을 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0년, 60년은 그냥 호모사피엔스고 60부터 120까지를 새로운 용어를 쓰자.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네오사피엔스라는 이야기거든요. 신인류가 완전히 새로 탄생을 했다. 그러니까 여불로 사는 세상이라 생각하면 도저히 극복하기 불가능하고 60부터 나머지 60년간 새로운 인류가 탄생이 된다. 이렇게 봐야지만 그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다른 주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마드. 유목민 이야기인데요. 전 세계 인구를 추정을 해보면요. 250억 간다, 150억 간다, 100억 간다,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저는 100억까지 간다. 한 4, 50년 내에. 저는 이게다가 표를 한 표 찍겠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시면요. 면적이 막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1950년부터 2100년까지 인구 숫자에 맞도록 면적을 조정을 한 그림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인구가 인도,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림으로 보이시죠? 현재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에서 인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청소년, 청년 인구도 그쪽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유목 세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인류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동서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레 다이아몬드가 청유전한 책에서 인간의 이동을 이쪽 동서간 이동이다. 온대지방을 따라서 기후를 극복을 못하니까 그 유일하게 남쪽 중에서 온대지방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류가 살았던 게 다 이쪽에서만 살았던 거죠. 기후 때문에 동서간 이동을 했는데 이건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라고 이제 목에마다 내려가는 DNA를 찾아가면 인간의 본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을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온대지방을 통해서 이동을 했다. 이제 이런 거죠. 앞으로는 동서간의 이동이 아니라 남북 간의 이동이 생깁니다. 이미 그 이동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동은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숫자가 뭐 10만, 30만, 50만, 100만인데요. 앞으로 73억이 100억이 되면 30억 인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30억 대부분들이 북쪽은 줄어들고 남쪽이 늘어나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구의 규모가 움직이는 규모가 뭐 몇만 몇십만이 아니라 몇 천만, 몇억 규모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자카 달리는 이제 유목안의 인간이라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의 세상은 정착민의 세상인데 조만간 유목민의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유목민은 두 가지인데 비자발적, 원하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선진으로 가서 밥벌이해야 되는 인구,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은 인프라 노마드, 기저계층에서 이 허들이 일을 하는 노마드, 자발적 유목민, 하이퍼 유목민, 이건 아주 고급 유목민이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히스패닉들이 인프라 유목민들입니다. 이 하층 구조에서 뭐 여러 가지 허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하이퍼 유목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남에 가보시면은 뭐 레지던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하이퍼 유목민들의 숙소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급 골프장 같은 데 가면 아주 젊은 친구들 이 골프 치거든요. 골프장 사장한테 물어보면 저 누구냐? 이러면 쟤 뭐 월스트리트에 있다가 재판 때문에 오늘 이런 친구, 뭐 이런 대부분의 젊은 애들이 돈 많은 집 아들이 아니고 하이퍼 유목민들 중에서 젊은 나이에 좋은 데 가서 공부 잘하고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한국에 와서 뭐 3개월, 6개월씩 사는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이미 하이퍼 유목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규모로 들어와 있고, 인프라 유목민들은 뭐 구로공단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뭐 지천에 깔린 이런 게 이제 인프라 유목민들이거든요. 근데 아달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정착민들도 사는 모습은 한 군데 앉아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에 있으면 하루 8시간 있으면은 그 중에 한 서너 시간은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 돌아다니잖아. 버추얼 유목민이라는 거죠. 행태는 앉아있지만 사실 뇌 속은 사이버 스페이스를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정착민도 결국은 정착민이 아니라 버추얼 유목민이다. 그러면 실제 몸으로 움직이든 머리로 움직이든 조만간 다가올 미래에 모든 인류가 유목민이 된다. 세 번째, 위즈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과학혁명은 두 가지가 들어가죠. 뭐 산업혁명, 그다음에 AI혁명, 디지털혁명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AI혁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상당히 틀렸다고 보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위즈덤 레볼루션, 지혜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요. 인지혁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수렵 채집을 했습니다. 근데 농업이 발전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 파머 노마드로 바뀌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AI혁명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다 죽는 게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AI가 하는 것 중에서, AI가 주로 하는 거는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만들고 인포메이션을 날리지로 만드는데 그 영역이 아닌 부분을 하는 게 남은 게 위즈덤, 지혜입니다. 지혜를 하는 사람, 제가 위즈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 지, 알지자에다가 해일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세상을 두루 밝게 한다는 게 지혜라는 의미죠. 인간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으면서도 가장 활용이 안 되는 게 뭘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지혜입니다.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시는 분들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지만 그 지혜를 활용을 못합니다. 또 지혜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표표히 사라집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가방끈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가방끈도 중요하지만 지혜에서 가방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노인이 현명하다, 노인이 지혜롭다 하는 게 익스피리언스 때문입니다. 논어에서 나오는 아는 거에 5단계. 알라 그러면, 제대로 알라 그러면 지, 머리로 알고, 행, 할 줄 알고, 용, 사람을 쓸 줄 알고, 훈, 가리킬 줄 알고, 평가할 줄 알아야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 지가 소위 말하는 인텔리전스나 난리지입니다. 나머지 전체를 다 합한 게 우리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명장 중에 61세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거든요. 고등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이분은 뭐 매일 망치 하나 들고 그냥 파이프 퉁퉁퉁 이러 다닙니다. 파이프 소리 딱 들어보고 아 열어봐 이러면 이거는 뭐 이 원료가 눌러붙기 뭐 1분 직전이죠. 그럼 그거 딱 해가지고 씻어내고 이 화학 공장에서 이 원료가 눌러붙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코스트가 엄청나게 치거든요. 이 사람은 망치 하나만 들고 어디가 눌러붙었다 안 붙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죠.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죠. 안동 종갓집 김시댁 종갓집 며느리가 만들어내는 물김치 중에 치즈라는 게 있습니다. 꽁으로 만든 물김치인데요. 이거는 매일 아침에 이 물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시아버지 시할아버지한테 해장하시라고 어제 소주 한잔 하셨으니까 이게 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어머니의 어깨 넘어서 몇십 대를 내려 손끝에서 나오는 기술입니다. 저희들이 명의도 마찬가지인데요. 생각하는 손, 행동하는 머리.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명의 중에서 특히 외과의사들은 결국 손끝이 사람의 생명을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끝에 이 브레인이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이 있는 게 아니죠. 불가사리는 뇌가 없어도 아마 핵폭탄이 터지면 생존율은 사람보다도 불가사리가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이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고요. 위즈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knowledge도 중요하지만 인텔리전스도 중요하지만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시스템 1이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분이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뭘 가지고 받았냐면 이 시스템 1, 2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에 대한 생각. 사람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가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경제학이 이루어졌는데 자기가 볼 때는 사람의 의사결정이란 그런 거 아니다. 즉흥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스템 1이라는 거는 빠르고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하는 거고 시스템 2라는 거는 넓고 의식적이고 노력을 해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야구장에 갔는데 파울볼이 하나가 딱 저한테 날라온단 말이죠. 날라오면 피해야죠. 이게 시스템 1입니다. 근데 시스템 2 논리적으로 해서 야구볼의 속도, 나의 움직임 이 계산하다가 퍽 맞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파리를 가는데 사자가 달려오면 도망가야죠. 삽니다. 근데 사자의 속도, 나의 속도 뭐 이런 거 계산하다가 물려 죽죠. 시스템 1 직간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게 위즈덤이고요. 세 번째 위즈덤에서 들어가는 이모션입니다. 감정, 좌뇌 우뇌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바꾼다는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보고 느끼고 바꿉니다. 그냥. 그래서 이 위즈덤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knowledge나 인텔리전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 이런 거고요. 요거는 정보과학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건데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인포메이션이 되고 인포메이션을 많이 모으면 knowledge가 되고 knowledge에서 위드넘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최근에는 인텔리전스가 오니까 요 사이에 인텔리전스라는 걸 살짝 끼워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이 빅데이터라는 거 요새 유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라는 게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인포메이션 만드는 거고 AI라는 게 인포메이션에서 knowledge,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건데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봐야 인포메이션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 피라미드를 만드는데요.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인텔리전스에서 위즈덤까지 가는 길은 정말 이거 폭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넓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거는 뭐 엄청난 차이다. 위즈덤하고 인텔리전스는 뭐 그랜드 캐년 협곡만보다 더 넓다. 그래서 인간이 AI한테 지배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행복하게 스마트로 말씀을 드렸고, 미래 키워드가 네오사피엔스, 120세가 오면 신인류가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유목이 세상에 될 것이고 지혜의 세상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도전과 응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많은 혁명들이 있었죠. 농업, 산업, 디지털, 저는 지혜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혁명이 일어나면 인간이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따라가는 속도는 상당히 느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항상 디바이드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생산성이 수십 배, 수백 배가 올라갔지만, 실제 전쟁이 생기고 빈부격차가 생기고 노예제도가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종교, 법률, 윤리로 극복을 한 거죠. 산업혁명 때도 갈등이 생기고 극복을 하고, 디지털 혁명 때도 이렇게 이제 디바이드가 생깁니다. 이 디바이드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 연구에서 챌린지 앤 리스판스라는 용어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하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도전을 받게 되는 챌린지가 가모스라는 게 메리지, 결혼입니다. 수명이 120세, 125세로 늘어나면요, 가장 첫 번째 챌린지가 아마 부부관계, 결혼생활일 겁니다. 옛날에는 50세까지 살고 종족 번식의 임무를 끝내고 10년, 20년 더 살았어요. 근데 네오사피엔스는 남은 게 60년, 70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보수적이고 이런 나라에서 이 과연 120살까지 수명이 늘어날 경우에 어떤 세상이 전개가 될지 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두 번째가 이제 헬스 챌린지인데요. 제가 하나 이번에 질문을 저는 뭐 경제연구소에 있으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수백 가지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골라라. 그럼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할까요? 출산율. 예, 또 그럴 수도 있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 정책 중에 한 가지만 제보고 딱 고르라 그러면 9988-233입니다. 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9988-234는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파서 바로 돌아가시는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 의료비가 지금 7.2%예요. 미국이 지금 17%거든요. 이게 뭐 올라가는 게 20, 25% 푹푹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7.2%, GDP의 7.2%인데요. 올라가는 속도로 보면 세계에서 2등입니다. 스웨덴은 아주 예외예요.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예외고,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이 의료비가 증가하는 속도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 대개 50 넘어서 55, 60, 65부터 기하급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의료비 중에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네오사피엔스들이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10년 뒤에는 GDP의 20%까지 육박을 한다. 어떤 분이 추산하신 거는 2040년에 GDP 30%까지 간다. 뭐 이런 예견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요, 이게 뭐 90조 수준에서 400조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한번 두드려보면, 우리나라 GDP 중에서 아무리 안 돼도 20에서 25%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지금처럼 내버려 놓으면. 그러니까 만일에 GDP에서 20 내지 25%가 하는데 현재 7%거든요. 우리가 의료정책만 잘 써가지고 GDP의 15% 내지 한 12%까지 낮추면요, GDP 한 7, 8% 내지 10%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럼 GDP의 7, 8%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방비가 지금 3%가 안 되니까 국방비의 2배 내지 3배죠. 그래서 나라에서 필요한 웬만큼 급한 돈은 이거로 다 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가 볼 때는 9988-234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9988-234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네이처에서 2012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Great Expectation인데 이게 보시면 Compression of Mobility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9988234입니다. 이게 Compression of Mobility라는 게 질변의 압축이라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오래 사시는 분은요 아주 건강하게 사시다가 훅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린 나이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는 분일수록 질병의 기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는 분이 9988-234를 할 수 있는 거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9988-234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기 이것도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요. 요렇게 해서 시름 앓다가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하다가 훅 돌아가시는 거. 이게 9988-234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삼성의료원에 삼성서울병원에 CEO를 한 5년을 했습니다만 이 병원이라는 건 아프면 가서 이제 낫는 데 아닙니까? 이게 치료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치료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예방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숫자 안 아프게 만들고 아프면 푹 돌아가시고 저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면 9988-234에 가장 관련이 깊은 게 뭐냐 뭐 관련 변수가 수십 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세 가지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다이어트, 엑서사이즈, 스트레스입니다. 먹는 거 잘 먹어야 되고 다이어트 살 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이어트가 뉴트리션입니다. 뉴트리션 잘해야 되고 엑서사이즈 끊임없이 운동해야 되고 스트레스, 머니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스트레스 없애는 거 요 세 가지가 9988-234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챌린지 도전이 이제 세대 간의 도전인데요. 네오사피엔스 나이가 60, 70대면 거의 다 실업자가 되고 일자리 없어집니다. 만일에 나이가 120살까지 된다 하면 지금의 요금제도는 성립 불가능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립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나온 그죠 고리를 날 보면 노인들의 나라 드디어 유소년의 인구보다 노인의 인구가 넘어섰다 이런 거죠. 요새 이제 차를 타면 이런 모습이죠. 이 현재 모습입니다. 미래는 더 하겠죠. 미래는 혹시 뭐 이렇게 되잖아. 경도석이었고 어린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양도 이렇게 됩니다. 모양도 지금 이게 좋은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 거꾸로 구조로 역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돼버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뭐 이렇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대개 추산을 해보니까 한 7% 정도가 생산 가능 인구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37%가 63%를 먹이 살려야 됩니다.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갈등은 뭐 이념 갈등, 남북 갈등, 무슨 갈등, 갈등이 많은데 갈등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다. 그 다음 이제 유목인데요. 전 세계가 유목화 세상이 됐을 때 이제 챌린지는 결국은 국경 폐쇄라든지 난민 뭐 이런 문제인데요. 결국 이제 미국 사회를 버티고 있는 게 트럼프는 뭐 히스패닉을 쫓아내기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 현재 미국 사회 인프라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히스패닉들하고 감옥입니다. 히스패닉들이 뭐 허드렛을 다 하고 있고 또 걔들 말 안 들으면 감옥에 잡아있고 전 세계에서 감옥 소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결국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버티는 건데요. 현재처럼 우리나라의 국적부를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 인구는 조만간 5천만, 4천만, 3천만, 2천만, 1천만으로 떨어집니다. 아버지, 어머니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해야 되고 한국에서 태어난 것만 한민족이다. 이래 정의를 해버리면 한민족 숫자가 지금 뭐 애들 안 같지 않습니까? 고령화가 점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민족 자체가 천만 위로 떨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결혼하는 애들 우리나라 사람으로 안 받는다? 언제까지 안 받을 겁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급한 거는 한민족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민법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얼굴의 공통점들이 뭘까요? 이
얼굴이 북방계 몽골리안 얼굴입니다. 우리나라 모델들인데요. 정반대 얼굴이 남방계인데 우리나라는 북방계 남방계가 섞여 있는 거죠. 그 전형적인 김해 김씨의 김수로왕. 대개 보면 이 신화가요, 북방계는 하늘에서 우리의 조상이 내려왔다 그러고 남방계는 알에서 우리 조상이 나왔다 그러는데 김수로왕 신화는 하늘에서 알이 떨어졌다 이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방계 북방계가 합해져 있는 거죠. 대충 비중이 북방계 80, 남방계 20 내지 85 내지 15 이걸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인자 자체는 전부 다 유목 인자가 다 있습니다. 조금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 징기스칸 할 때 칸이라도 크다, 어떤 데다 우수하다, 대장이다 이런 뜻인데요. 사망할 때 만지난 한도다 칸입니다. 우리나라 영문표기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닙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Great 칸, 위대한 칸의 나라.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리퍼블릭 코리아 이렇게 하지 말고 GKR, Great 칸 리퍼블릭, 대한민국을 그렇게 번역을 하자. 우리는 유목인자입니다. 그래서 유목의 시대가 오면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탈리가 유목민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첫째, 가벼워라. 소유하지 마라. 일단 가벼워야지 이동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유로워라. 어디에다가 픽스되지 마라. 세 번째가 항상 남을 환대를 하고, 네 번째가 항상 사주경계 주위를 살펴봐라. 다섯 번째가 어딘가 늘 접촉이 돼야 되고, 여섯 번째가 기본적으로 나누어 갖는 박의 정신을 지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위즈덤 챌린지인데요. 제가 지혜혁명이 온다고 했는데 지혜혁명에서 제일 문제는 AI가 오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위크 AI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크 AI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서부에 가보시면 이거는 뭐 서부의 대학 뭐 전체가 다 지금 AI에 거의 막 매몰됐다고 할 정도로 지금 막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로 AI 속도가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위크 AI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년, 30년에는 물론 우선순위는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돈이 되느냐, 인류한테 도움이 되느냐, 관련 기술이 얼마나 발전이 됐느냐에 따라서 진전되는 속도는 느리겠지만 언젠가는 전부 다 AI가 대처를 할 것이다. AI가 대처하는 영역까지는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 영역까지는 AI가 다 증거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의 잡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미니멈 절반, 많게는 70% 이상이다. 이거는 잡이 아니다. 기계가 대신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 대학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수학, 물리학, 과학 같은 거는 20살에 가르치는데 철학, 심리학 이런 건 한 60살부터 가르쳐야 한 60년 살아봐야 뭐 철학을 알지 20살짜리한테 철학 가르치기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최소한 한 70 내지 80까지는 계속 이 위즈덤을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세상이 오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최근에 노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인은 지혜롭고 슬기롭다. 최근에 이런 책들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은 아직 다 못 읽었는데 이 책은 뭐 말은 지혜, 브레인의 위즈덤이라 되어 있지만 실질 내용은 노인이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로워지고 슬기로울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미래 먹고 살 산업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혜산업이라는 거 만들어야 된다. 아직까지 지혜산업이라는 게 없는데 지혜산업만 만들면 우리가 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석유를 채굴 할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이 지혜 그러니까 아까 저 종갓집 며느리로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 그다음에 명장이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 그다음에 의사들이 갖고 있는 손금 기술들 이런 것들이 몸에 다 체득이 돼 있는데 이거를 만일에 석유 빼내듯이 밖으로 빼낼 수가 있으면 이건 엄청난 부가가치를 노릴 수가 있다. 또 그거를 얼만큼 잘 주물러 가지고 할 거냐. 또 근본적으로는 사람 머릿속에 있는 지혜를 얼마나 더 창조를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지혜 산업이죠. 그래서 현재 미래 세상의 6가지 키워드에서는 우리가 도전받고 있는 거 결혼제도, 건강문제, 제너레이션 갭, 그다음 유목 문제, 위즈덤 문제, 이념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 말씀드리면요. 현재 지구 또 대한민국 시대 정신,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은 행복, 잘 살자, 더불어 살자, 멋지게 살자. 이런 게 머리를 지배를 하고 있고, 그게 갑자기 이제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기술혁명들입니다.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가 IT, BT, NT 플러스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오고 있고요. 조만간 앞으로 10년에서 한 20, 30년 내에 크게 이미 벌어지고 있고 일본은 하고 있는 게 신인류가 탄생을 하고 유목세상이 될 것이고 지혜가 세상의 유일한 부가가치를 가지는 어떤 우리의 무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합해지면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새로운 신창세계가 간다. 이걸 제가 네오제네시스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한때 세계 IT 혁신의 중심이자 테스트베드였던 곳. 테스트베드는 실험장이라는 글로벌 겁니다. IT의 별들이 우리가 한 30년 전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IT 디지털 실험장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지금 우리의 IT 기술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만드는 뭐 제품 모든 거를 세계에서 한국에 와서 실험을 하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그때 디지털 테스트 베드라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20년, 10몇 년 전 자료인데요. 대한민국 전체를 디지털 테스트 베드로 만들자. 전 국민이 디지털 모노워터가 되자. 이런 건데, 제가 이걸 원용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을 네오사피엔스가 살아가는 네오제네시스의 테스트 베드로 만들고, 우리 한민족은 위즈덤, 지혜라는 무기로 장착한 하이퍼노메드가 되면, 겨우 한 10등에서 안팎을 그냥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오제네시스 제가 말씀을 드렸고, 될 수 있다. 마지막 짧은 비디오 하나 보시죠. 이 도전 정신의 이야기입니다. The challenge of my life is to find out how far I can take it. The only thing that you can think of is that moment right there. Yeah, I'm ready. Let's do this. 제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담다 보니까 100% 소화는 다 못했는데요.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제가 발표 드린 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